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로마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두실 때, 자, 이 그리스 건축하고 약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건축하고 이 고전 건축인 그리스 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시면, 자, 첫째로, 자, 이 그리스 건축은 보통 단순한 형태로 많이 가죠. 단순하게 많이 갔습니다. 단순 형태로 보통 많이 되었는데, 단순함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것은 보통 이 로마 건축은 다양하죠. 이 복잡한 형태로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리스가는 형태 위주의 보통 이런 조각물 같은 형태를 많이 한 형태에 대해서 조각적인 건축물을 많이 했습니다. 조각적인 건축물 형태를 많이 지어진 반면에, 자, 보통 이 로마 건축의 경우는, 자, 보통 조금 공간 위주의 대규모 건축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형 투기장 같은 이런, 그래서 공간 위주의 보통 이 대규모 건축물 형태를 많이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건축의 이제 특징이, 저런 부분을 많이 했죠. 돔이나, 이런 아치,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돔 형태를 만들고, 아니면 아치, 아니면 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룬 거죠. 그래서, 보통, 교차 볼트 이런 형태, 볼트는 이제 교차 볼트, 배럴이나 이런 교차 볼트 형태, 교차 볼트, 이런 부분을 쓴 것이 로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기둥의 형태가 그리스 오더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 했던, 이제,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도리아식, 이오나식, 코린트식, 이 세 가지인데, 자, 로마에서는 이제 기둥의 형태가 더 추가되죠. 그래서, 터스칸식하고 콤포지트식이 더 추가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 오더에다 추가적으로 오더가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거, 그리스 오더 형식 이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더 추가된다는 측면을 간단히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터스칸식 오더하고 그 다음에 컴포지트 오더가 추가로 이제, 그래서 이 5가지 오더 형태가 성립됐다는 거. 얘는, 도리아식, 이오나식, 코린트식, 이 세 가지 오더였는데, 그래서 추가적인 오더가 더 추가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의 이제 실내적인 측면에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포럼이 있었죠? 포럼. 그래서 이 로마에서 건축의 실내로서, 포럼 건축이 있습니다. 포럼은 옥의 집회나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포럼이었고, 그래서 로마 하면 이 포럼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포럼, 옥의 집회라든지 또는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옥의 집회라든지 시장을 띠고 시장의 성격 때문에 포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신전에서는, 자, 보통 판테온 신전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신전 개념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신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전은, 자, 판테온 신전. 자, 이 판테온 신전의 특기가 원형이라는 거죠. 원형 신전이죠. 원형 신전이라는 거. 자, 우리가 포인트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대표인 이 판테온 신전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판테온 신전이 보통 118년에서 128년까지 지어지죠. 118년에서
128년 좀 길게 지어지죠. 그래서 이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거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형평면 신전 건축이다. 지름이 44m 이르는 어툰다로 불리는 원통형의 벽체와 도명 지붕을 갖춘 것이 바로 이 판테온 신전의 특징이죠. 그리고 도명 지붕이 정상의 지름 9m 최강이 이제 되는 그런 형태의 신전에서 간략히 판테온 신전에 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과 상업 교육 시설을 했던 역할을 했던 바실리카가 있죠. 바실리카 정리해 놓으시고 바실리카 이제 법정 역할이죠. 법정과 그리고 상업 교육소 역할을 했습니다. 상업 교육소 역할을 했던 게 바실리카. 그래서 로마면 떠올 것이 포럼, 판테온 신전, 바실리카 이런 부분을 공부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뭐 영화에도 나왔던 카라칼라 그래서 욕장 그래서 공공욕장이 있었죠. 공공욕장 하면 카라칼라 그래서 공공욕장 목욕탕 그래서 카라칼라 욕장 그래서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투기장인 원형 투기장인 콜로세움이 있었죠. 원형 투기장인 콜로세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 뭐 이제 주거 건축에는 보통 뭐 인슐라나 아파트에 해당되는 인슐라 그리고 도무스 개인주택 이런 것도 개인적인 개념에 대한 주거 건축도 발달됐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는 일반적인 신정 건축 형태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로마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위주로 됐다는 거. 주거 건축도 어느 정도 발달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대표적으로 인슐라 아파트의 개념 그리고 도무스는 개인주택 이런 것도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세 건축으로 이제 넘어가서 중세 건축에서 제일 먼저 초기 기독교 이 초기 기독교 건축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면 보통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 꼭 정리를 해 두실 거는 뭐 그런 부분을 봐두시네. 그래서 특히 바실리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바실리카 교회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초기 기독교적인 측면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바실리카 교회는 보통 동서로 주축을 잡고 서측의 현관을 통해서 중정 아티룸에 들어가는 형태가 이 바실리카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측 현관을 통해서 진입을 했다. 바실리카. 그래서 이 바실리카는 우리가 알아두고 요인함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구성 요소가 그래서 신랑 네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청랑 아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움 성당과 앱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교회 이제 구성에 대해서 그건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구성적인 측면. 그래서 구성적인 측면 네이브 신랑 그리고 청랑 아일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움 성당 그리고 앱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미음에 보시면 나르텍스 나옵니다. 나르텍스는 전실을 이야기하죠. 전실 나르텍스 현관 앞에 주량으로 둘러싸인 중정을 그래서 보통 이 전실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형의 세로 방향 공간과 수평적인 그리스의 우리가 라틴의 십자형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십자형의 유심 공간에 두 유형이 있다는 측면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그런 포인트적인 측면만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 두시죠. 그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자, 비잔틴 건축. 자, 이 비잔틴 건축의 개념은,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자, 한도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생기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비잔틴 건축입니다. 비잔틴 건축. 그래서 이 비잔틴 건축은 우리가 알아두실 때, 그래서 거기 보통 AD 330년부터가 나오죠. AD 330년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 바로 이 비잔티움으로 수도 천도할 때 당시를 기준 잡아서, 그 AD 1453년이 바로 터키인에게 점령당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330년부터 해서 1353년. 그래서 이게 터키인에게 점령당할 시기입니다. 이 터키인에게 우리가 이 점령당할 시기가 요때입니다. 요때까지를 보통 이 비잔틴 건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잔틴 건축의 특성에 대해서 자,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비잔틴 건축하면 떠올리기 위해서 자, 거기 자, 외양은 자, 단조롭죠. 외양은 단조롭고 보통 이 내부적인 측면, 자, 이 내부는 일반적으로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죠. 예.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우리가 장식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게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재료는 본질성만을 강조했죠. 외부 재료는 본질성만을 강조하는 형태, 본질성을 우리가 강조한 형태였습니다. 강조. 그래서 기본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양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특징을 이런 게 비잔틴 건축의 특징이죠. 예. 동양적인 이 요소가 가미가 많이 됐습니다. 바로 뭔가 이 사라센의 이 이슬람적인 이 사라센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동양적 이런 것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면은 보통 이 사각형, 정사각형 형태가 많이 되었죠. 비잔틴 건축은 이 평면은 정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예, 비잔틴 건축의 특징이. 그리고, 얘는 이제 펜덴티드 돔을 갖다가, 예,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비잔틴 건축은, 그래서 그, 펜덴티드 돔, 돔을 두고 있다는 거, 돔이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그 그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펜덴티브에 대해서, 자를 쓸 때 그 모양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림 중에서 제일, 네 가지 그림 중에 좌측 하단 그림의 그 펜덴티브는 약 삼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거. 그걸 보통 현수 삼각형이라 하죠. 펜덴티브를 현수 삼각형. 현수 삼각형이라 하죠.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펜덴티드 형태로 해서 돔을 만들었다 해서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건축 실내. 그래서 비잔틴 건축의 실내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 이 성소피아 성당. 예. 성소피아 성당이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이죠. 성소피아 성당.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은 안테미우스하고 이시도로서 이 두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라센 양식의 건축, 사라센은 보통 이슬람교죠. 이슬람교가 보통 이 사라센 제국을 건축하면서
설화선 제국을 세우면서 건축된 건축이 보통 설화선 건축이 됩니다. 보통 얘는 보통 7세기에서 한 17세기 정도 되죠. 7세기에서 한 17세기까지 보통 이 건축이 이어집니다. 설화선 건축은. 그래서 이제 설화선 건축은 일반적으로 예배당이 특징이죠. 모스크. 자, 이 설화선 하면 떠올릴 것이, 자, 이 모스크를 꼭 떠올려 주십시오. 모스크.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이 예배당, 이 모스크를 떠올려 주시면 된다. 설화선 건축하면 예배당을 꼭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슬람교의 예배당을 우리가 보통 모스크라고 칭합니다. 모스크. 그래서 그 모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아두실 것이, 민바르 나오죠? 예, 설교단, 민바르하고 쿠르시. 자, 코란을 놓는 책상을 쿠르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늘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교탑, 미늘의 교탑과, 그래서 그 리얼 미음에 나오고 있는 거, 모스크의 구성 요소 조금 정리하세요. 민바르, 설교단, 그리고 쿠르시, 코란을 놓는 책상, 그리고 미르네, 또는 미네드시라고 하죠. 그래서, 교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끼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것은, 자, 데끼에 대해서, 자, 써놓으시고, 데끼에. 데끼에는 보통, 수도원이죠. 요거 데끼에는 수도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바르는 설교단이고, 민바르 설교단.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쿠르시, 코란 놓는 책상, 그리고 자 미르네, 자 교탑.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모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실내로서는 타지마할, 자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 타지마할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이 설화선 제국의 대표인 것은 바로 타지마할, 인도에 있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설화선 건축의 대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로마네스크 양식,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보시면, 자 이 로마네스크는 로마적이다, 로마풍이다는 개념이죠. 로마네스크는 로마적이다, 로마풍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로마네스크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죠. 보통 11세기에서 보통 12세기 정도의 이 로마네스크 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적이다, 로마풍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보통 얘는 우리가 특징 로마네스크의 경우는 보통 이 교탑을 고탑을 두었다는 적인 측면하고 그렇게 출제되는 것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 정도만 자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피사의 대성당 건축 실내 정도만 좀 알아두십시오. 로마적이다, 또 로마풍이라는 개념이죠. 로마풍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이 피사에 대해 성당이 건축 실내입니다. 건축 실내가 이 피사의 우리가 대성당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피사의 사탑, 거기서 피사의 대성당에 피사의 우리가 사탑 개념이 로마네스크 시대에 만들어졌다. 간략히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고딕 건축. 자, 이 고딕 건축이, 자, 우리가 알아두시기 보통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첨두형 아치 형태가 맞죠. 그래서 보통 여기 13세기에서
13세기에서 15세기 정도에 이 고딕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죠. 고딕 건축. 그래서 이 고딕 건축은 우리가 이 프랑스 이제 북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발해서 이 고딕 건축은 우리가 알아두게 첨두형 아치가 있었죠. 첨두형 아치 특징이 첨두형 아치라든지 또는 보통 리브 볼트 특징이었죠. 리브 볼트 이런 걸 지어서 굉장히 높이 지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트레스 부축벽을 사용한 게 특징이죠. 첨두형 아치나 리브 볼트, 그 다음에 버트레스 부축벽. 이것을 우리가 사용했는 게 고딕 건축의 특징입니다. 특성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하늘 닿던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뾰족 아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됐죠. 굉장히 그래서 하늘 닿을 것 같은 높은 천탑 같은 것도 많이 짓고, 그래서 고딕 건축하면 하여튼 뾰족하다, 하늘을 위해서 많이 올라갔던 이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딕 건축의 특징이 그래서 보통 수직성을 많이 했죠. 수직성을 많이 외장했던 특징인데 수직성을 강조했죠. 얘는. 그래서 뾰족 천탑 이런 형태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 고딕 건축의 특징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재료는 석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색유리 같은 걸 많이 사용했던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늘을 닿을 듯한 이런 첨탑, 뾰족한 첨탑 형태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치도 뾰족 아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던 것이 보통 이 고딕 건축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고딕 건축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나왔던 노틀담의 저와 같이 이 파리 노틀담 사원, 노틀담 이 사원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성당으로서는 아미엥 대성당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물은 그래서 노틀담 사원하고 건축물에서 노틀담 사원하고 그다음에 아미엥 대성당하고 두 가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대성당. 요걸 포인트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건축은 요 고딕 건축까지를 보통 중세 건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건축에 대해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세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 건축. 자, 근세 건축은 르네상스 건축부터 우리가 이 근세 건축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를 이어서 대표 특성만 딱딱 여러분들이 잡아 두십시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근세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근세. 그래서 근세는 르네상스 건축을 출발해서 바로코, 로코코로 우리가 이어지죠. 바로코, 로코코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근세 건축에서 먼저 근세 건축의 르네상스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르네상스는 일반적으로 배경 운동은 르네상스 운동이죠. 고전 문예 운동에서 이제 15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죠. 다른 유럽국으로 옮겨간 게 르네상스 운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르네상스 건축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때부터 거기 보면 우리가 교재에 보시면 건축가 이름이 등장되죠. 브루네스키라든지 알베르트 이런 브라만테 이런 건축가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르네상스 건축부터 됩니다.
그 이전에는 건축가 이름이 등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건축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건축입니다. 건축가 이름이 우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런 교회 건물, 신전 건물 이런 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교회 건물에서 이제 탈피해서 다른 걸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궁전이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궁전 건물도 지어지면서, 그리고 이런 주택 등의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주택 등으로 이제 확대가 된 것이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점에서 이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이 보시면 구조의 복고하고, 그래서 보통 그리스의 3주범, 그래서 도레아시, 이오나시, 코린트시 이런 3주범하고 로마의 2주물 독립주로 취급해서 여기에 대한 뭐 베르포드 대하치를 재활용하면서 이런 신구 양식을 갖다가 복고 형태를 조합한 형태로 가죠. 그래서 특징이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구조의 복고와 신구성의 양식을 갖다가 해제 구조의 이제 복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 구조의 복고. 그래서 그리스 주범 도리아식이나 이오나식 이런 것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돌 같은 이 체질감을 갖다가 강조했죠. 이 체질감을 우리가 강조한 형태로 건물이 많이 지었다. 체질감이 강조가 되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이제 변화를 주면서 그 질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많이 지어진 형태가 건세 건축 중에 바로 이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적인 측면을 봐두고, 그리고 이제 건축가 이름 정도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합시다. 건축가 이름. 그래서 건축가 이름에서 제일 먼저 그 브루네스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실내는 거기 보시면 플로렌스 성스프리트의 그 성당의 돔 개념 간단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알베르티는 건축론, 바로 건축 식수를 조절하는 것은 알베르트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알베르티. 그래서 알베르티가 바로 건축 10수입니다. 건축론. 바로 건축 10수. 저술한 건축론, 건축 10수를 저술한, 건축론을 저술한 것이 알베르트다.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브라만테, 그리고 미켈란젤로, 안드레 팔라디오 있죠? 그래서 안드레오 그 팔라디오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카프라 별장이라고 나오죠. 카프라 별장, 로툰다 별장에서 나옵니다. 그 건축 실내 알아두시면 되네. 안드레 팔라디오. 그래서 이 팔라디오의 우리가 작품, 안드레오 팔라디오, 이 팔라디오의 작품이 바로 그 카브라 별장인 로툰다 별장이죠. 이게 보통 이 팔라디오가 이 빌라 건축, 이 빌라 건축에 우리가 양식을 확립한 것이 팔라디오입니다. 양식을 확립한 것이 팔라디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실내로서는 거기 보시면 이탈리아 성 로렌조 성당이나 특히 피렌체 성당 이런 것들 간략히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그것이 거기 해당되고, 그 다음 이제 르네상스 건축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 바로코 건축이 되겠죠? 예, 바로코 건축. 그래서 이 바로코 건축 다음에 이제 로코코는, 그래서 이제 바로코하고 로코코는 조금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코코하고, 그러면 이 바로코 건축, 이 바로코 건축은 자 보통 고전 법칙은 무시한 것이 바로코죠. 얘는 이제 고전 법칙을 무시했다. 고전 법칙 무시한 것이 이 바로코 건축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통 그리고 극적인 효과 추구보다 역동적이다. 이 동적 개념이죠. 그래서 고전 법칙을 무시하고 동적 개념이다. 이 동적 개념 측면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식을 많이 했던 게 바로코죠. 화려한 장식. 화려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동적이면서 고전 법칙은 무시하고 동적이면서 화려한 장식 위주로 간 것이 바로코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융합을 했던 거죠. 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얘는 규모가 크고, 자, 보통 이 바로코는 규모가 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형태로 많이 지어졌고, 그 반면에 얘는 약간 남성적이고 규모가 큰 반면에 얘는 소규모면서 우아하고 섬세한 장식 형태를 갖죠. 이거는 화려한 장식인 반면에 이거는 보통 우아하고 섬세한 장식 형태를 로코코는 요거는 특징이 우아하고 보통 섬세한 장식 형태로 갖고 섬세한 장식이고요. 요거는 보통 화려한 장식, 동적이면서 화려한 장식 형태로 갖고, 요거는 우아하고 섬세한 장식 형태로 갔죠. 그리고 이거는 규모가 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규모가 대규모고 양식 규모가 이거는 양식 규모가 크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양감적, 강감적인 형태의 강력한 인상을 많이 줬죠. 예, 강력한 인상을 많이 주는 형태가 바로코 건축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 여성적이면서 정적 개념이죠. 여성적이면서 이 장식, 곡선을 많이 활용했던 거. 여기서는 곡선, 곡선미를 많이 하는 것이 로코코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소규모죠. 소규모 형태. 소규모고, 얘는 규모가 큰 형태로 갔던 형태가 바로코 건축이라면, 그 반면 얘는 작은 형태로 간 것이 소규모 형태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간단히 비교해 두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자,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봐두실 거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숲이 매우 자유로운 것이 바로코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강성과 음량의 강한 대조를 이루어졌던 게 바로코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실내의 대표적인 것은 저걸 기억해 하시고, 건축 실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실내로 보실 거는 저걸 영국에 있는 걸 기준 잡아두시면 돼요. 영국에 크리스토퍼 렌의 성파울 성당 있죠? 성파울 성당. 이것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파울 성당, 이걸 쫙 떠올려주세요. 바로코 건축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코코 건축의 특징에서는 자, 몇 가지 추가적으로 해 주실 거는 이런 부분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적 생활을 위주로 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거는 개인의 사적 생활에 자, 위주로 됐다는 점 간단히 로코코 건축의 특징을 조금 봐두십시오. 위주로 되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을 아담하게 꾸미는 장식에 중점을 둔 것이 자, 이
로코코의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특히 수평 직선과 직각을 피하고 경쾌한 장식을 우리가 한 것이 보통 이 로코코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자, 이 바로코하고 로코코가 바로 이 너무 장식 위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너무 장식을 가잉을 많이 했죠. 바로코나 로코코에서는 이 장식적인 이 가잉이 많았다. 장식적 이 가잉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자, 반동으로 이제 고전문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자, 이 가도기 건축, 신고전주의 형태가 우리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장식 위주로 너무 화려하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자, 가도기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가도기 건축. 그래서 이제 이 건세 건축 다음으로 이제 가도기 건축이 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도기 건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시험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가도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도기는 그 뭐 신고전주의, 뭐 낭만주의 그리고 자 절충주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도기 건축상은 신고전주의하고 신고전주의 개념과 그 다음에 낭만주의하고 절충주의. 자, 이 절충주의가 해당이 됩니다. 절충주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가도기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1760년부터 1880년까지 신고전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바로 일반적으로 자 바로코, 로코코 등의 장식 가행에 대한 자 바로 이런 퇴폐적이고 이것을 봐서 반동으로 되는 고전 부흥 운동이죠.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가 고전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저걸 연구하면서 그리스와 로마 이런 우리가 문화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 신고전주의. 이때 자 그리스나 로마의 자 우리가 발굴 이런 걸 하면서 고전 부흥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고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람은 그 작가는 적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독일의 신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혹시나 독일의 신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세요. 신켈이 바로 신고전주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존 러스킨만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인 작가가 존 러스킨. 이게 낭만주의 대표 작가다. 정도만 한번 봐두세요. 그리고 절충주의죠. 절충주의는 그냥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도기 건축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근대 건축. 이제 이 근대 건축이 대해서 살펴보는데, 근대 건축. 자, 이 근대 건축은 일반적으로, 자, 근대 건축의 발생 배경은, 자, 거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재료, 새로운 건축 재료가 발달되면서, 새로운 이 건축 재료가, 크죠? 건축 재료. 그래서 건축 재료는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 재료적인 측면은. 그래서, 자, 특히 시멘트, 이런 시멘트 재료하고,
근대 건축이 성립된 배경은, 자, 첫째, 이 시멘트 재료.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리가 이때 예상되죠? 유리. 재료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철. 이 세 가지. 철. 그래서 시멘트, 유리, 철입니다. 이 세 가지 건축 재료가, 자, 우리가 됐다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만국 박람회 개최가 되죠. 만국 박람회. 박람회 개최가 되죠. 이때 만국 박람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시민계급 등장이라든지 근대 건축이 배경된 것은 시민계층이 계급이 등장이 되었습니다. 시민계급 등장. 그리고 자, 이 도시 인구 집중. 이걸로 인해서 이 근대 건축의 이 발생 배경이 되죠. 이걸로 인해서 이 근대 건축이 발생이 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부를 꼭 해 두실 거는 새로운 건축 재료가 들어왔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되죠. 그래서 이때 시멘트가 영국의 조세프 압덴이 이 시멘트를, 포틀랜드 시멘트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현재 이 근대 건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수정궁이죠. 그래서 이 수정궁은 여러분들이 근대 건축의 거기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셉 팩스턴이 지은 그 수정궁, 자, 런던의 만국 박람회 수정궁 거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철과 유리로만 지어진 게 바로 이 수정궁, 조셉 팩스턴이 설계한 수정궁의 그 특징이죠. 그래서 수정궁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궁이, 자, 유리하고 철이죠. 유리와 철로만 지어진 거죠. 재료가 철하고 유리로 지어진 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공업화 건축의 효시가 된 것이 바로 이 수정궁이죠. 공업화 이 건축의 효시가 된 겁니다. 효시가 되는 건물이 바로 이 수정궁입니다. 조셉 팩스턴의 수정궁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1850년도에 바로 이 수정궁, 만국 박람회 하면서 지어졌던 건물이 수정궁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건축의, 근대 건축 운동의 성장에 대해서 보시면, 그래서 예술 공예 운동가, 그 다음에 아르누브 건축, 그리고 시카고 학파, 빈스 세션, 그리고 독일 공장혁명 바우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포인트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술 공예 운동 우리가 알아둘 것은, 자, 거기 기억에 윌리엄 모리슨 알아두시고, 그래서 윌리엄 모리슨은 민중을 위한 예술을 한 거죠. 민중을 위한 예술을 한 대표적인 것이 윌리엄 모리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생산을 거부했다는 거, 자, 정리하시고, 기계 생산 거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붉은지 레드하우스 기억해도 되는데, 예술 공예 운동하면, 자, 이 세 가지를 떠올리죠. 윌리엄 모리스, 민중을 위한 예술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붉은지, 그리고, 레드하우스 기억해 두시고, 기계적 생산을 거부했다는 것이 예술 공예 운동 포인트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르누브 건축은 보통 19세기 말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제 시작한 것이 아르누브 건축이죠. 아르누브 건축. 그래서 아르누브 건축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기본적인 기계 생산에 대한 거부도 동일하겠죠. 기계 생산에 대한 거부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한 형태가 아로노브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통과 역사적 절충주의를 거부했다. 바로 그래서 기계 생산에 대한 거부 개념,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술가의 개인적 창의성의 예술 양식 추구라는 것은 그 새로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철과 유리의 미학적 기능을 제시한 것이 아로노브 건축이죠. 그래서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모티브를 추구했다는 게 아로노브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모티브 추구했다. 그리고 기계 생산에 대한 거부, 그리고 새로운 양식을 추구했다는 것, 그리고 철과 유리 미학적 기능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 그리고 전통과 역사적 절충주의를 거부했다는 점, 이런 것이 아로노브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건축물은 타셀 주택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타셀의 주택 알아두십시오. 타셀 주택 최초의 아로노브 건축이니까 타셀 주택은 포인트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에 의한 우리가 유연한 곡선형 장식을 부과한 건축이 된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타셀 주택 빅트 오르타 기억하시죠? 빅트 오르타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가우디의 카시밀라 공동주택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토니 가우디.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카시밀라 주택, 카시밀라 주택, 공동주택, 그거 하고 두 가지는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시카고파 건축에 대해서, 시카고파 건축의 특징은, 과거 역사주의 양식 건축을 거부한 것이 시카고 학파죠. 그래서, 자, 이 시카고파 하면 떠올릴 것이, 고층 아닙니까? 시카고에 초고층 빌딩들이 막 세워진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보통, 이 역사주의 양식 건축을 거부했죠. 역사주의 양식 건축을 거부했습니다. 양식 건축을 거부한 것이 시카고 학파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구조를 갖다 노출해서 유리를 쓰다 보니까 구조의 노출한 것이 시카고 학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카고 학파는 고층 건물이죠. 이 고층 건물이 지어지죠. 고층 건물. 그래서 고층 건물이 지어진 계기가 된 것이 이거죠. 철골. 예. 고층 건물 계기는 이런 철골 구조가 철골이 이제 구조가 성립됐다는 거죠. 철골 구조하고 그리고 이때 나왔다는 거하고, 그리고, 저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개발됐다는 거, 성강기가. 엘리베이터 개발하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대표 오티스 제품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고층 건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시카고 학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립할 것이, 작가는 건축가는 루이스 설리반 기억하시고, 그래서 루이스 설리반 하면 그 주장 이론도 알아두셔야죠. 기능은 형태에 따른다. 요거는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루이스 설리반. 그다음에 다니엘 버남 정도만 알아두죠. 릴 라이언스 빌딩. 그거 하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세슨 운동이죠. 요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과거 건축 양식의 분리와 해방을 지향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재료와 신기술을 이용한 실용적, 기능적, 합리적 건축을 추구한 운동이 빈스세슨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작가는 오토 바그너 기억을 해놓으세요. 오토 바그너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토 바그너의 근대 건축에 이제 져서, 근대 건축이란, 보통 이 설계 방침에 대한 근대 건축에 대한 저서를 남겼다는 거, 오토 바그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오토 바그너는 한목적 건축의 이론을 갖다가 피력한 사람이 오토 바그너라는 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오토 바그너 하면 근대 건축을 저서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목적인 건축의 이론을 피력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오토 바그너 하면 딱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공장혁명은 보통
독일의 메넨에서 창설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통 두 가지 특징을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기계화, 그 다음에 공업화를 수용했다는 점, 기계화, 공업화를 수용했다. 그리고 규격화, 표준화를 건축에 최초로 도입을 한 것이 독일 영장공명이다. 자,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꼭 기억하십시오. 기계화, 공업화를 수용했다는 것. 그리고 규격화, 표준화를 건축에 최초로 도입한 것이 독일 영장공명이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공장연맹의 대표인 작가는 그 많죠. 이연에 보시면 미스 반데로의 르꼬로비제, 그루피스, 아우디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점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시에서 국제 양식의 건축 개념 실질적으로 가시화된 계기를 제공한 것이 보통 독일 영장 공방에서 이루어진 거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거 봐두시면서 이제 바우하우스. 자, 이 바우하우스는 학교 이름이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초대 교장이 월트 그리피우스였죠.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와 관련돼서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놓으셔요.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중에 예비 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이론과 실습 과정하고 최종 과정, 이 교육 과정이 세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이론과 실습 과정에서는 보통 공작 교육과 형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이론 연구와 실습 과정 나오죠. 이거는 공작 교육과 형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공작 교육과 형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거기다가 적어놓고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교육 목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교육 목표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술과 공업의 통합 개념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 공업화를 위한 공장 생산과 대량 생산의 예술로의 도입이죠. 그 다음에 건축 중심으로 모든 예술을 통합한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를 건축 구성 요소로 재통합시킨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 교육과 실기 교육을 병행했다는 점, 이것이 교육 목표적인 측면이 된다. 그리고 보통 초대 교장이 월트 그리피우스라는 점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국제 양식 건축과 현대 건축의 국제의 나오죠. 자, 국제의 CIAM에 대해서 그 주장 내용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합리주의 건축, 그리고 볼륨으로서의 건축을 주장했죠. 그리고 비대칭성 건축. 그러면 비대칭성 건축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순수 기하적 형태로 많이 했다는 거죠. 순수 기하적 형태라든지 비대칭 형태의 건물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성의 거부, 그래서 주장 내용은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CIAM의 국제회의 개최지와 의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에서 총 10차까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1회가 1928년에 스위스에서 보통 개최가 되었죠. 그래서 총회에서 선언 발표를 한 것이 1회가 됩니다. 1차 때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독일에서 했죠. 그래서 최소한의 그 주택 주거를 확보를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게 2차고, 그 다음에 3회 때 벨기에 브뤼셀에 했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부지 계획에 대해서 다뤘다는 거. 그리고 4회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죠. 기능적인 도시 계획론에 대해서 다룬 거고, 그 다음에 5회 때 프랑스 파리에서 건축의 공업화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간략히 알아두죠. 그 다음에 주택과 여가 부분을 다룬 것이 프랑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6회 때 영국에서, 그 다음에 유럽의 부흥.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신건축 10년 발간을 이때 했죠. 신건축 10년 발간을
보통 이 6회 때 우리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현대건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축과 그 다음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가와 작품적인 측면하고 한국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